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정해 주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입니다. 우리도 글로벌한 외교부 장관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앞서갈 수 있겠습니까? 한미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이어서 G20 정상회의와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신 것처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강경화 장관 후보 임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주요국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는데 외교장관 없이 어떻게 감당하겠냐라고 언급하면서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 작심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작정을 하고 할 말을 다 했다. 이런 느낌입니다만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런 의미일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야당의 압박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확실히 들으셨는데요. 당초에 우리 수석 보좌관회의 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 이 수석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리에 앉자마자 오늘은 내가 얘기 좀 하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웃음기가 사라지고 굉장히 단호한 표정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들어보시면 왜 야당만 반대하느냐? 라고 하면서 작심하고 야당을 비판하면서 나는 그대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밝힌 겁니다. 네. 일단은 뭐 야당에 대한 비판까지 한 걸 보면 진짜 작정을 한 게 티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당성을 이야기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요. 야당들의 반발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야당들은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했다. 네. 그래서 야3당은 대통령한테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대통령이 재고해라라고 다시 요청을 했거든요. 네. 지금 문 대통령 언급을 봐서는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간에 임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인데 저는 아쉬운 것이 일단 이 강경화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야3당이 공통적으로 지금 부적격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물론 법적으로 봤을 때는 뭐 대통령이 임명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법적인 논리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한다면 향후의 추경 문제든 뭐 정부 조직국 개편 아니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정치력을 이 부분에서 발휘를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야당에서는 또 지금 지지율 또 여론만 믿고 너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물론 받고 있습니다만요. 예,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하는 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지지율, 네. 지금 84.1%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78%로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아주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잖아요. 그리고 네. 또 강경화 후보를 과연 인사청문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되느냐 아니느냐 이거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도 실제로 62% 이상이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반대는 오히려 30%였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제 당차고 멋있는 여성 그리고 글로벌한 인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5가지 인사 기준 결격 사유를 넣은 것 중에 기본적으로 여자기 때문에 병역을 빼고 나면은 3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4개 중에 3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열하다고 할 정도로 좀 죄질이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이다. 예를 들면 뭐 부하하고 같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8천만 원을 같이 넣었는데 6천만 원을 부하한테 내게로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위장전이 또 아주 그 자리가 여러 사람이 쓰는 그런 위장전이 하는 자리고 네. 이런 부분인 것을 봐서 이거를 대통령이 이거는 야당이 나를 압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도 강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내가 처음에 대통령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인사 결격사항 5개를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이 부분 죄송스러운데 좀 이번에는 한번 좀 강경화 장관 후보자인데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한번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땠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손수호 변호사는 네.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이제 모든 그 사안에 대한 정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상당히 시사하는 점이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야당도 청문회 과정에서 아주 맹공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는 여론이 청문회 하기 전보다 오히려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더 높아졌거든요. 이런 점이 무엇을 말하겠느냐. 국민들이 보기에 강경화 후보자 정도면 충분히 외교부 장관에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했다. 그리고 또 그게 바로 국민의 뜻이라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본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외교 수장이 사실상 공석입니다. 물론 장관이 있긴 합니다만 전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이제 4대 강국이라든지 주변 국가와의 정상회담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장관이 실제로 이번 정권과 호흡을 같이 하는 장관이 필요한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강경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데 국민들이 동의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판단을 지금 정권이 하는 것 같고요. 네.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런 판단이 옳지 않다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랬는데 임명을 하더라도 한 18일쯤 하더라도 지금 한미 정상회담 그 전까지는 진짜 며칠이 안 남은 거죠. 달력을 보면서 얼마 남지 않은 건지 좀 볼까요? 네, 조금 전에 좀 지나갔는데요. 5월 말 26일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일인 6월 14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임명 부드럽게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불발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15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를 정해서 다시 한번 보내달라라고 이제 송부 요청할 수 있는데요. 그걸 오늘 이틀 후인 17일 토요일까지 다시 한번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때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은요, 그 다음날부터는 얼마든지 임명을 할 수 있고요. 사실 임명 강행이라는 표현이 약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강행은 뭔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볼 때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임명하는 것이라서 네. 강행이라는 표현도 좀 썩 그렇게 완전히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장관 후보자든 총리 후보자든 두 가지를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도덕성, 하나는 능력, 네. 사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덕성을 먼저 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청문회에 나오기 전에 FBI라든지 아니면 IRS라고 국세청 네. 이런 데서 그리고 백악관에 있는 인사국에서 평균적으로 9달 이상을 검증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런 도덕성은 다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자질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네. 결국 국회에서 이런 도덕성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도덕성과 자질 중에서 자질이 뛰어났을 때 그럴 경우에 그러면 도덕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써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지금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직접 한번 옆에서 같이 일을 해보고 그 사람이 없으면은 진짜 내가 일을 못할 정도로 옆에서 잘 도와주더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능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한 1년 정도는 만약에 야당에서 1년 정도 한번 내가 써볼 테니까 대통령이 그 다음에 만약에 그때 잘 능력이 발휘가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내가 다른 사람으로 바꾸겠다라든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양보안을 내준다면은 야당도 처음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조각을 하는 것이니까 같이 양보를 해주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후보자 임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몇 분 여쭤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들어보시죠. 따져본다고 하면은 품격도 있을 수 있지만 유엔 무대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축적된 그 경험이 있으니까 잘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으로 정상회담하러 가시잖아요. 또 외교부 장관도 없이 이렇게 떠나고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외교부 장관은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외교 관련해서는 굉장히 일을 잘하실 거라고 생각되고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야당의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랄까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야당도 같이 협조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것만은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청문회를 할 때 또 모든 것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시인도 안 하고 거짓말 했다가 나중에 버벅거리고 어떻게 하면 야3당이 반대하기는 청와대에서 강행으로만 임명한다면은 앞으로 아마 정치는 굉장히 험하게 될 것 같아요. 그 후보는 저는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위원회는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준 사람들을 토대로 다시 여론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여론조사는 솔직히 해서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따져야지 무조건 여론조사만 가지고서 밀어붙여야 된다.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시민들의 이 강경화 장관 후보자 임명 찬성, 반대 입장을 골고루 들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하정대 의원님? 예. 이제 뭐 양쪽으로 갈려 있으니까. 네네. 그러나 어쨌든 아까 여론조사는 6대 한 3 정도로 네. 예, 한 찬성 쪽에 2배 정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아주 엄격하게 5가지 기준을 정해놓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 현재 그 전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그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후보자들을 과연 그런 사람들은 다 잘랐느냐, 문제가 있는 사람,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승자박을 한 거다. 좀 어떻게 보면 현실에 조금 맞지 않게 너무 세게 기준을 높여놨기 때문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좀 죄송하다. 내가 조금 낮추려고 지금 실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좀 사과를 하면서 하면은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현직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고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부겸, 김영춘 후보자 두 사람에 대해서는 다 진행이 됐고요. 지금 도종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에 두 후보자는 이미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종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늦어지는데 뭐 이유가 따로 있답니까? 어떤 네. 얘기가 들립니까? 지금 뭐 의원 불패다. 지금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은 다 지금 통과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 도종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통과가 안 되느냐?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여당 간사, 교문위 여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 간사가 시아버지 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오늘 회의를 열지 못했고 내일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지금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강행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지금 야당들이 굉장히 화가 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참 국회의원들도 좀 신기했던 모습이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히자마자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임명을 쉽게 그리고 청문회도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부드럽게 진행이 됐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냐, 너무 의원들끼리 자기네 식구 봐주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없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청문회 자리에서요. 조금 어제 청문회였나요? 네, 어제 청문회였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조금 당황스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무형문화재가 다 있는데 우리 태권도는 1억 명이 넘는 동호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명인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외국에 나가보면은 세종학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태권도를 가르쳐준다 그러면 많이 몰려듭니다. 태권도를 시작한 처음부터 차렷, 한국말을 합니다. 차렷 경례, 국회장 경례합니다. 차렷, 사원리에 대한 경례합니다. 그리고 품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잠깐 시범. 시합을 할 때입니다. 한국말. 준비! 시작! 그리고 상대방이 맞췄으면 막! 참! 경고하라! 이렇게 합니다. 태권도를 너무나 정상을 가져서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정말 배우심을 가지고 유념해서
지원 잘하시고. 네. 아시겠죠? 네. 잘하시죠? 예. 열정을 가지고 아주 생동감 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네,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께서는 이 화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이동수 의원이 저렇게 태권도에 애착을 보인 겁니까? 일단은 과연 저 자리에서 저렇게 했어야 될까? 네. 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동섭 의원이 제가 살고 있는 데서 멀지 않은 곳에 그래요?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걸 좀 들었는데 전부터 태권도에 대해서는 뭐 그냥 일가견이 있었죠. 본인도 태권도 구단인가 그렇죠? 예, 본인도 그렇고 서울시 태권도 연합회장도 네. 맡고 있고 또 대학도에서 태권도를 전공을 했죠. 네. 태권도에 대한 책도 뭐 여러 권 냈고 그러니까 원래 그런 운동을 뭐 좋아하는 태권도인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저 자리를 통해서 어떤 태권도에도 이 명인 지정이 필요하다.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도종환 후보자의 의견을 묻고자 아마 저렇게 직접 이 태권도 자세를 취해가면서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한 의원은 그 옆에서 뭐 생동감 있게 열정을 갖고 지금 질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악수를 청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저 자리는 이 도종환 후보자의 그 장관으로서 자질을 입증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저기서 태권도의 명인 지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게 과연 적절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또 본인의 어떤 업적을 하나 남기는 데 대해서는 전 국민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킨 건 있습니다. 태권도 명인을 만들어달라고 추진했다. 이 업적은 분명히 각인이 됐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 자리를 네. 자기 자신의 어떤 과시, 홍보 자리로 이렇게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이후에 사실은 장관이 입각할 때 단 한 사람도 낙마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개혁도 있고 뭐 국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지만 저 자리에 나올 때부터 과연 이동섭 의원이 내가 진짜 검증을 열심히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자,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야당의 공격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오늘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도 많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현미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자질이 부족한 거 아니냐, 좀 전문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현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국토부와 관련된 경력이 좀 많이 없다. 하다못해 국토위원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국토부 장관으로 가는 것 이게 결국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석사 논문, 이 김현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을 나왔는데 이때 졸업할 때 석사 논문이 표절이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진 청문회 내용 영상으로 줄여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출처, 김승수, 김종석까지 그대로 표절이 돼 있고요. 이게 그치지 않고 또 표절하는 것을 은폐하려고 현재까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졸업 사실을 선거 공보, 벽보, 인터넷 검색 포털까지 이렇게 삭제해왔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저는 논문을 표절한 적은 없고요. 저 논문은 제가 공부를 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학술 논문도 아닙니다. 전체 그 석사학위 논문의 페이지가 79페이지인데 21페이지를 통으로 이거 보고 이제 통표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표절이 아니라고 이제 강변을 하시니까 저도 좀 옆에서 들으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졸업한 그 학력이 정규 학력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 대학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본인이 이 석사학위 취득에 대해서 일부러 은폐하거나 숨긴 적은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 포털이나 이런 데 기재된 것을 일부러 삭제를 하려고 하셨다든지 그런 적 없으세요? 제가 제 손으로 그런 일을 하진 않죠. 그럼 밑에 보좌관시켜서 하신 적은 아니요, 있습니까? 그거는 직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일이고요. 직원들이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지금 확인을 쭉 해보니까 5월 14일 날 11시 또 5월 26일, 5월 30일 오전 10시에 우리 의원님 사무실 그 컴퓨터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그 IP 주소로 인터넷 그 포털에 들어가셔가지고 지우신 정황이 있어요. 자, 아주 날카로운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 학력을 지운 석사 학위를 왜 지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논문 표절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학력에 대해서는 더 많이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본인의 석사 학력을 지웠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손소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찬우 의원의 그 짐작은 이런 거겠죠.
학력을 오히려 지웠던 게, 지운 게, 본인이 직접 안 했지만, 지운 게 그 학력을, 그 학위를 취득하게 된 그 논문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막거나 또는 피해보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의도로 질문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물론 그렇게 실제로 보좌관이 학력 부분을 수정을 이제 했다 하더라도 지금 화면에 이게 나오네요. 5월 13일에서 14일경에 이제 장관 후보자로 이제 통보를 받았고 그리고 박찬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5월 14일, 26일, 30일 이렇게 좀 포털에서 개인의 그런 김현미 후보자의 학력 사항을 수정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연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김현미 후보자의 학위라든지 논문 또는 학력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전부 다 아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지웠다 하더라도 지금 박찬호 의원도 그 논문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학력을 수정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듣고 보니 또 그러네요. 예, 국회의원 하려면요. 어디 가서 연수 가가지고 석사나 이렇게 받잖아요. 그것도 다 씁니다, 이렇게. 다 쓰는데 사실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석사 학위를 지웠을까? 사실 그런 의혹은 일반인으로서는 제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네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존경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보훈 잘하는 나라가 안보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통령님과 함께 힘을 모아드리겠습니다. 건배 제의를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건배! 자, 오늘 손님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굉장히 극진히 대접을 했다고요. 대접이 너무 극진해서 시간도 늘어났다 그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순서가 좀 달랐는데요. 그동안 보통 참석자들이 먼저 입장을 해서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후에 다 정돈된 후에 대통령이 입장하는 게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먼저 와서 보훈 가족들이 장소에 입장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저렇게 일일이 악수를 하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좀 몸이 좀 편찮으시거나 좀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몸을 좀 낮춰서 같이 인사를 나누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애초에 한 15분 정도 악수 시간이 배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렇게 일일이 천천히 악수를 하다 보니까 2배가 넘는 36분의 악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네, 박소영 기자.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의장대 모습이 나왔는데 저렇게 전통 의상을 입은 의장대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면서요? 이것도 예우 차원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런 모습은 언제 나오냐. 지금 보시면 버스에서 내리는 데부터 영빈관에 들어설 때까지 의장대가 이렇게 사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외국의 국빈이 우리나라의 그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바로 저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유공자분들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한 거죠. 민간인 초청 행사에서는 최초로 사열을 한 거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아마 대통령이 이 국가 유공자들이 그만큼 존중하고 또 제대로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담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전에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의 청수부하고도 이렇게 주먹으로 맞대고 이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고 또 어린애는 머리가 곱슬곱슬한지 한번 만져보자고 하니까 자기가 90도 이하로 쫙 해서 한번 만져보라고 한 적도 있잖아요. 상당히 소탈하고 서민적인 모습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아마 우리 국민들도 대통령이 저렇게 소탈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 소탈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구나 하고 아마 국민들이 상당히 뿌듯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